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구체적이지도 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전문가들이 오셔갖고 위축이 됩니다만은 여기 글을 이제 쓰자고 이렇게 소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전화를 한번 하다가 그랬어요. 저희 공정연포 책 있잖아요. 책을 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너무 전문적으로 보일 것 같다. 농업이나 농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전문적일 것 같고 그것이 그 농업 농촌에 무슨 희망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편집위원으로 돼 있나요? 어때? 여러 가지 하십니다. 여러 가지 하시는 이사이시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사가 돼 있었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덜미를 잡힌 그런 상황이고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다들 뭐 여기 황수철 박사님도 그렇고 김홍상 박사님도 그렇고 다 뭐 농업에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현상은 어떻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별로 없고 현상은 그냥 뭐 빡빡하게 제가 그 옛날에 뭐 농업 했지만은 뭐 구체적인 거를 좀 들여다본 지는 한참 돼가지고 제가 좀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걱정이 되긴 좀 많았는데 요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는 했었어요. 뭐 제 발표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한번 모여보면 요런 구성으로 모여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작년에 그 김태현 교수가 그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식으로 좀 생각을 잡고 그냥 농업 안에서 같이 있지만 조금 더 터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그렇잖아요. 생산 중심으로 돼 있고 그렇죠. 농업 정책이 안 그런가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좀 이 업계 밖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밖에서 보면 이제 뭐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생산 중심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흐름들이 저는 강하다고 보고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선거에서도 그렇고 언론 다뤄지는 것도 그렇고 대체로 굉장히 올드한 생산 중심의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을 많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는 이제 김태현 교수 발표로 저런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열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분들이 그건 좀 자극을 받았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저도 이제 뭐 사회혁명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사회혁신으로 해야 되겠다. 운동의 방향을 그렇게 이제 개념화해서 방향을 지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뭐 뒤적뒤적하고 뭐 생각만 많고 그러던 차에 송혜길 박사님 발표를 하셨잖아요 1월에. 이거 상당히 뭐 참고할 만하다 이게 정말 두 개 얘기를 주로 여기다가 이제 처음에 언급을 했죠.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신마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김병수 대표님을 하고는 작년에 이제 만나가지고 사회혁신 운동을 좀 진짜 정비하는 뭐 그런 좀 사고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토론을 좀 하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좀 답답한 논의들 있잖아요. 그냥 지금 이렇게 농업으로 막 업계에서는 전문가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문제가 안 풀릴 것 같다. 오늘 이렇게 대학원생 두 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젊을 때 공부할 때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학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안 나와요, 사람들이. 뻥
뻥에 붙었는지 뭐 해가지고 이게 아까 제가 소장님 쥐는 그립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불러 모은 거니까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교수들도 이 그립이 되게 강해갖고 학생들 꼼짝 못하게 하는지 우리 때 대들고 막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청년들 만나기도 되게 어렵고 뭐가 이렇게 생각이 섞이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연구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연구원 분위기도 뭐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칸막이 쳐가지고 그러시죠? 저도 연구원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조금 그래도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야 이거 막 이렇게 농업도 어쩌고 이런 얘기도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쉽지 않은 거 다른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좀 답답해서 근데 이게 뭐 농업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금 핵심 문제는 전체 사회적으로 저는 지금 요새 저성장 얘기가 나오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G20인가 그렇죠? G20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률 꼴찌거든요. 지금 이게 4년 5년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서 추세가 거의 굳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양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저는 좀 질적 문제로 접어들었다는 그리고 이제 경제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걸 조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탈리티라고 하는 생명력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아니면은 활력이라고 해야 될지 자생력이라고 해야 될지 뭐 하여간 제가 이제 우리 가까이에서 학생들도 만나보고 하면 애들이 메가리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보는 사람들이 좀 그런 거예요. 이 메가리가 없다 정말. 그러니까 노인들은 탐욕에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보수는 정말 즐기고 끈질기고 막 정말 어떻게든지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뭘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제가 지난번 선거 때 가장 이렇게 한담으로 시작해서 금방 이게 못 이기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선거 딱 당일날 보니까 노인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동네에. 야, 그래서 그에 비하면 젊은 사람들은 메가리가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이쪽 소위 뭐를 좀 바꿔보자 이런 쪽에서는 과거로 얘기하면 뭐 농민은 노동운동 뭐 이런 세력이겠죠. 그걸 중심으로 하는. 뭐 안에서 추분도 많은 것 같고 뭐 어쨌든 좀 누가 세상을 좀 활력 있게 만들 거냐 이런 거에 굉장히 답답한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다가 이제 보면 연말 연초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재정이 조금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정환 박사님 앞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 농업에 쓰이는 예산 이런 것도 보자고 할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근데 지금 무슨 어떤 쪽에서는 이게 이제 복지국가 또는 뭐 증세 국면으로 가는 굉장히 이제 뭐 좋은 포인트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럴까?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증세를 해야 되는 게 적극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뭐 이런 비전을 갖기 위해서 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자라는 게 계속 된 게 아니고 이게 빵꾸가 난 거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연초 분위기는 경기 분위기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는 거의 소비가 이제 멈춘 것 같은 생각이. 근데 정치권에서는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내수주도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정책적 처방으로 바로 작동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이게 지금 슬로건화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뭐 농촌 문제하고 다 이제 맞닿아 있는 아예 상당히 지금 난감한 뭐 상황이 아니냐. 그냥 젊은 세대들한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페이지를 좀 넘어가면 그런 거 있고요. 저는 그냥 영어로 조금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봤는데 현재 그 한국 사회의 생명력을 잠식하고 있는 거는 또 어떤 에너지가 막혀 있다, 막혀 있는데 이게 과거의 구조가 너무 이제 강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국가 산업 운동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운동 자체도 풀려 있지를 않고 운동 자체도 이제 그 어떤 구조 속에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관계 집단화돼 있다는. 근데 그게 뭐 경제사 학자들이 할 때는 그 뭐 예를 들면 그 강대국의 흥망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전형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군대 시장에 몰두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그 재정자금 증대를 했는데 무슨 뭐 뉴 컴비네이션은 전혀 되지는 않고 그냥 기존 구조에서 그냥 자금을 투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 앞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농업종 안에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저기 서울대학 교수님들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이제 그 시골에도 농민운동하는 분들까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는 왜 얘기가 바뀔까? 이런 의구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지원 보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아주 좁고 강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어느 한 방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제 아까 이제 두 분 얘기를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다 보니까 어떤 농촌 정책 관점으로 그걸 조금 더 강조해보자 하는 그런 문제식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농촌 정책을 좀 강조해보면 기존의 수직적이고 유계적인 산업 정책.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박정희 모델이 과거에 이제 그 동아시아 선홍사회 요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동아시아 농경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작동해왔는데 그걸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근데 여기서 조금 그냥 농촌 정책이라고 해갖고서는 그것도 그냥 뭐 농업 정책하고 뭐 비슷비슷하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좀 열어보자 오히려 그러려 그러면 요새 뭐 이제 뭐 도시 재생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 쪽에서도 뭐 도시농업 얘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농업 쪽에서는 되게 그 경계한단 말이에요. 도시농업이 발전하면 자기 나라를 뺏기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농촌과 도시를 여는 뭐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제 그냥 그 소박한 문제의식입니다. 누가 받아줄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자기 나와버리가 다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저야 이제 뜬구름 잡는 사람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객적인 소리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앉아 계시지만 송혜진 박사님 사회혁신 사회적 전환 리빙 이런 얘기 해오신 거를 듣고 이것도 참 이런 얘기가 되고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반가웠고 이런 얘기를 좀 발전시켜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가 상당히 이제 유럽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논의를 해오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우리 실정에 맞는 저는 유럽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얘기부터 해보면 우리는 그 문인 사회고 그 사대부 사회였고 유럽은 그 무인 시대였죠. 중세가 상당히 달랐다. 그러니까 중세가 동아시아 중세가 상당히 위대한 측면이 있어요. 그 성리학적 질서라는 게. 그게 좀 달라서 그러니까 이 무인 시대는 기본적으로 분산적이에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가 발전할 수 있는 게 기반이 있는데 그 사대부 사회는 상당히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논의를 철학적 논의를 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중앙집권제가 좀 발달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죠.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우습게 그걸
지불을 했는데 저는 그게 우리한테는 디폴트고 기본 조건인데 이제 그거를 자꾸 부정하고 이제 유럽식으로 이걸 해가지고서 뭐 커뮤니티 뭐 내생교육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자원도 잘 모이지도 않고 뭐 그렇다.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그냥 제 의식입니다만 유럽에서는 전혀 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 음식 쓰레기 종량제 뭐 이런 거 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 같으면 이거 많은 돈을 내서 해가지고 해서 막 만들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뚝딱 그거 해가지고 하면은 금방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는 유럽처럼 서구처럼 뭐 안에서 뭐 문제다 이렇게 할 건가? 저는 그래서 그 분석 단위라든지 논의의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넓게 가야 되고 넓게 갈 수 있다. 넓게 안 가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고립돼서 망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환의 거점으로 혁신의 거점으로서 니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중앙에서는 잘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니치에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니치가 너무 작으면 우리는 그냥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 중앙 집권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의 규모를 좀 갖춰야 된다. 이제 이런 게 그냥 제 소박한 오늘 뭐 이 말씀 드리면 사실 이제 다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을 조금 써서 그럼 여기 이제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썼고 자신은 없는데 이거 잘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 근데 그냥 제가 막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해보는 건데 이게 저는 이제 90년대가 전환점이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90년대가 전환점이다. 이제 이게 제 가설이에요. 제가 복사도 다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연구를 깊이 있게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다 통계 작업도 새로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대학원도 없고 또 같이 연구를 할 만한 그다음에 농경영처럼 뭐 라이브러리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 해도 좀 그래서 많이 진척은 못 시키고 그냥 대부분 이제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는데 저는 90년대 왜 중요하냐 이제 제가 저희도 뭐 여기 있는 분들이랑 다 그렇게 했습니다. 90년대 이걸 반대 시절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동아시아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그 개념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실체가 있는 일단 생산 영역에서의 어떤 중요한 변화, 막스식으로 얘기해도 생산 관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새로운 생산 조직의 어떤 형성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게 저는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됐다. 우리가 글로벌화라고 했던 것이 그때 또 세계화니 뭐니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확 진전된 거는 동아시아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뭐 주요 산업 완전히 바뀐 건 아까는 뭐 전자, 기계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동아시아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이 과정에서 이 흐름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그냥 저거 매판 기업이야? 뭐 이렇게 하던 건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아주 첨단화된 뭐라도 생산력을 가진 형태로 저는 이제 그런 생산 주체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등장했냐? 그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아세안하고 중국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 한중 수교가 92년에 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대한. 그러니까 글로벌 체제가 바뀌면서 소위 FTA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해요. 아세안 쪽이. 그래서 제도적 통합은 그쪽에서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중국하고 막 결합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쪽이 이제 말하자면 생산 분할을 하기 시작을 하고 생산 분할을 한 거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을 하는 거고 그거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치 사슬의 일부를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슨 보통 무역론 투자론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역에서 투자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어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체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동아시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월러시티나 이런 사람들은 세계 전체로만 보거든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멕시코하고 미국하고의 관계하고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이렇게 형성된 이 생산 체제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거미줄처럼 복잡해요. 근데 나프타는 좀 단순합니다. 멕시코에 갔다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막 그 중간재에 관련된 이 생산 분할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고 아주 좁게 일어나요, 분할이. 그래서 그것이 무역이 무지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장 동력으로 됐고,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말하자면 그 유럽과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계 체제가 지금 이제 삼국화됐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이 세계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그때 이제 동아시아가 확 등장하고 지금은 여태 기존의 20년은 그 동아시아의 시대였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었냐? 이제 그 중국이 이제 등장한 거죠. 중국이 등장했다는 게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 그 말하는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처음에는 최종 조립 때부터 하다가 점점 이제 중간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게 이제 뭐 5페이지까지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네트워크가 굉장히 수평적이고 분산적이고 민주적이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트워크는 슈퍼스타한테 집중되는 경향을 쉽게 갖는다. 이게 그 네트워크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테넷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연과학자들이 이제 그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집중성을 많이 갖는다고 얘기해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회학자들은 그러나 독점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독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의 이제 과점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보면 전형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네트워크에서 급성장한 것은 사실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가진 이제 대기업이.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지원과 강하게 결탁해서 이렇게 이제 기업 체제들이 나타나고 일종의 이제 아주 과부제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매우 편중이 돼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굉장히 사회적 격차가 커요. 그럼 한국에서도 그런 이렇게 격차가 커진 게 왜 그러냐? 그런 어떤 네트워크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케인스 정책으로 써가지고 뭐 무슨 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격차가 줄어드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구조를 잘 봐야 된다는. 결국에는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수평화하고 분산하느냐. 이게 저는 근데 아름다운 얘기로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걸 일거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집중되고 편중된 어떤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DB나 이런 데 보고서 나온 걸 보면 그 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중국에서도 지금 하겠다고 그러고 ADB는 지금 사실 그 주인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하고 보고서 일본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이제 중국이 이제 그거를 하나 뭐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관한 지식 생산이나 전략 생산도 다 이제 말하자면 달라지는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논의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격차를 줄 수 있지? 어떻게 활력을 가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거점들을 어떤 기존의 어떤 편중되고 위계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의 거점과는 다른 어떤 거점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봤고 송 박사님 얘기하셨던 어떤 사회적 전환의 거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는 흔히 이제 혁신 이론에서 어디서 혁신이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할 때 혁신은 스트롱 타에서는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농경 체제나 농민운동의 관계 이런 데서는 전형적인 스트롱 타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농업 경제학과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쫙 결속돼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다. 거기서는 이노베이션은 없다. 이게 이제 기존 혁신 이론의 대체로 합의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혁신 어디서 일어나냐? 위크 타이에서 일어나는, 위크 앤 롱 타이에서 일어나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적 결합, 이게 이제 힐베터가 얘기하는 이제 뉴 컨비네이션이 돼야 거기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뭐가 새로운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구조에다가 그 스트롱 타에다가 뭘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 이제 뭐죠? 그게 그 수학 체감에 붙인 건 작용하죠. 그 돈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개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일국적 사고에서 뭐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망한다, 막자, 지원한다, 뭐 이런 식의 뭐 저는 이제 낡은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개방하면 좋아진다는 쪽이다. 개방 막으면 좋아지는 쪽이다. 저는 똑같다. 동전의 양면을 서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논의들이 서로 담합했다. 저는 그렇게 상당 기간 동안 저도 그런 속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면 이거를 판을 확 흐트러뜨리는 게 성장과 혁신을 하는 거다. 그리고 격차도 줄이는 거다. 이제 이렇게 좀 각도를 세워보고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공간도 그런 게 있더라. 공간도. 그래서 그 성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유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유럽에 그걸 빌려왔는데, 이거는 뭐 저는 우리 문제의식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얘기는 2015년 연초에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오바마가 그 국가 전략 보고서를 했어요. 전략 보고서를 냈는데, 오바마가 지금 자신감에 찼어요, 지금.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대침체 이제 뭐 이렇게 가고, 작년이 마이너스 성장 가까이 갔거든요. 비싼 게. 그래서 레리 서머스가 딱 이제 그거를 간파하면서 대침체다, 서양의 서구에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왕창 받아 적었죠. 근데 이게 3, 4분기에 또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요. 5% 성장하고.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이제 팍 내려가요. 지금 중국이 작년 발표한 게 7.2%가 이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6%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뭔가, 이게 상당히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경제 지표를 봐가는 이제 자신감에 찬 게 지금 연말 연초의 상황인데, 오바마가 냉전 끝났다. 그 다음에 전쟁도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이제 자기들은 인내를 해야 된다. 이제 공화당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왜 이라크, 시리아 해결 못하냐. 이제 이거거든요. 지금 오바마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해결 안 된다. 부시는 들어가다, 부시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가 조진 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계속 공화당은 이제 그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가 그 부분에서 이제 전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경제 쪽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으면서 미국이 글로벌 소비를 주도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글로벌 소비를 주도하지 않는다.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다. 균형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포용적인 성장, 이거는 이제 유럽 보고서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용적 성장을 해야, 인클루시브 그로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이게 격차를 많이 발생시키는 쪽으로 지금 사회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성장 어떻게 해야 되냐, 인클루시브하게. 그럼 인클루시브하게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유럽에서 얘기한 거는 이렇게 했죠. 스마트하고, 서스테이너블하고, 인클루시브하고. 저는 이 정도 지향성을 얘기하는 게 이제 맞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만들 거냐, 그건 나라마다 다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 정책도 유럽에서는 그런 걸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거를 그냥 그런 좀 받아들여서 성장 정책, 공간 정책 다 그렇게 정리했던데, 그래서 스마트하고 서스테이너블하고 인클루시브한. 그래서 인클루시브한 게 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8페이지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일 것 같아서, 그러면 어디가 그 거점이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해봤어요. 어디가 거점일까? 저는 그냥 좀 전략부터에 주목을 해봤어요. 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기존의 그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지역이 어디냐면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혁신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전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수원이다 뭐 이런 거는 삼성전자 도시예요.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보면 웅현동에서 영향을 밀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저쪽에 그 시베리아 되는 그 있잖아요. 그 동해권은 저쪽 올라가서 그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만나는 게 그 지역이 그런 접경이 그 이질적인 그 요소가 만나는 그런 접경에서 이노베이션이나 그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고 개성이나 파주가 그 글로벌 국제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새로운 충격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를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거가 되는데 그럼 다 이게 연결돼 있는 거죠. 지금 남북 관계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까지 이렇게 포함된 거기서 뭐가 돼야 되지 않냐 이게 뭐 그게 당위적인 얘기인지 객관적인 얘기인지 거기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단 농업농촌에서 이걸 갖고서 뭘 좀 해야 되는 뭐 그런 이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실험 사례들이 좀 축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동의하실지 어쨌든 아주 디테일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것도 굉장히 이게 잘 만들어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아시다시피 이거 다들 그렇게 몇 개 글을 찾아보니까 다들 지적하셨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가가 이렇게 농식품부가 나서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아주 전통적인 그 수출 특구 뭐 이런 식이겠더라고요. 여기 뭐 김태현 박사도 뭐 해외에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해외 나라를 보면 전통적인 아주 그 박정희 모델로 이제 하는. 이런 건데 이건 역시 그 지역과 연결되는 그 네트워크가 안 만들어지면 이거 완전히 그 포장이죠. 잘 될 것 같다. 돈만 쓰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 또 하나 이제 이것과 그 별도로 이제 전국에서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 순창 고추장도 있고 고창 볶음자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그 전국에서 많이 싶었다. 이거는 그냥 지금식으로 하면 그렇게 지네끼리 하다가 별로 잘 안 될 거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규모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무슨 로컬 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로컬 푸드가 이제 상당한 정도의 그 맷집을 갖지 않으면 그 소싱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뭐 맨날 얘기하더라고요. 마케팅 능력 어쩌고 뭐 이런 거 뭐 올려줘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창 볶음자는 옆에 무슨 전업에 있는데 그건 또 안 산다면서요. 그런 얘기 해야죠. 좀 겸한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좀 그거보다 좀 더 커야 될 것 같긴 한데 로컬푸드가 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글로컬에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맷집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뭐가 그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정도 아니에요. 결국 그런 정도의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가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산자들이건 소비자들이건 뭐 운동가들이건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게 보통 농업하는 사람처럼 농업회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제가 보기에도 저희들끼리 그거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미 그 순간에 설득력이 다 떨어지고 그냥 별로 얼굴 아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건 저는 꽝이다. 얼굴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그거를 해야 뭐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뭐 하여간 대학원생들이 와서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말고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뭘 알아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냥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하니까 많이 사주십시오. 이거 잘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일단 물량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브랜드로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뭘 좀 하다가 안 해버리면 또 꽝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사람들만 수고하고 일하고 돈은 안 되고 저는 그거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거 돼야 이게 되는 집안이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메니티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얼마 전에 그 정책자들하고 하여간 저는
이상한 사람들, 아니 이상한 그 사람들 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화내겠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 굉장히 이질적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배운다 이제 생각을 들어서 발표를 하나 들었는데 또 노무현 현상과 안철수 현상이 왜 뭐가 다르냐? 이런 그러니까 이 현상의 기초가 뭐냐 이런 그 논의를 했어요. 근데 그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회과학적 분석은 다 그 집단적인 거 이런 변수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위 이제 그래서 개인의 등장.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도 정의할 수 없다. 전형적인 거 정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어떻게 생겼냐? 무슨 과거 같은 자본 노동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냥 개인이 한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들이 한 거냐? 문화 예술인들이나 젊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하숙집을 떠나고 쉐어하우스로 모인다. 근데 뭐 돈은 쉐어하우스가 더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숙집 촌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업이나 농촌이 촌스러운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무슨 뭐 3D 프린터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게 무슨 이제 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 방식의 변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의 가운데에다가 3D 프린터를 하나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자잘하게 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재밌게 산다.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폭풍 같은 현상을 포착해낸 게 그 노무현 현상이다. 안철수 현상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잘 성공 못한 이제 이런 거라고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김정은 박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 박사.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조직화 안 되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정규직 교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 정규직은 하여간 울드라는 이걸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촌스럽고 것도 없고 뭐 이런 이제 너무 오래 해먹어서 그래. 뭐 그런 어쨌든 그건 얘기고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전북에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어메니티를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어메니티를 저는 뭘로 봤냐면 어메니티를 뭐 그냥 환경성보다는 문화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지금 이 개인화 현상하고 결합시켜서 보면 그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도 촌스러우면 안 돼요. 멋있어야 돼. 이제 이런 뭔가를 지금 그리고 뭐 신중년, 뭐 신노년 이런 사람들이 뭐 새로 뭐 연애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또 연결시켜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문화라는 건 뭐냐면 다양성, 그다음에 개별성, 그다음에 탈전통화된 거, 탈근대화된 거. 제가 이제 해외 농업 이민 간 사람 농업인들 이렇게 만났는데 당신 왜 그랬냐 그러니까는 마누라가 자기 시집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전통사회를 철학을 너무 싫어해서 그냥 차라리 서양에서 농사를 짓자고 그러니까 서양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이 맥락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사람들이 꼭 소득 때문에 시골을 농업에서 떠나냐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뭐 교육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주를 보고서 여기 뭐 김정수 선생님 뭐 하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따로 또 뭐 개인적으로 놀러도 가고 몇 번 가봐서 젊은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일단은 차가 막혀요. 젊은 애들이 그걸 좋아. 자, 젊은 애들은 일단 차가 막히니까 좋다는 줄을 서는 걸 좋아해. 우리는 진짜 짜증나잖아. 우리는 짜증나잖아요 이게. 근데 줄을 서는 우리 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런 거라고. 그래야 이 사람이 모인다. 그게 되는 집안이래요. 전주가 무엇인가의 어떤 계기에 의해서 티핑 포인트를.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제주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주하고. 그래서 이건 뭐냐? 이 청년 문화가 뭔가가 이게 작동한 것 같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젊은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제주도로다 두 사람.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결합이 그러니까 진안 전주 이런 일. 그러니까 진안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진안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냥 고생하다가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다음에 새만금 간척지 이런 것들도 그 새만금 개발청 홈페이지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구리구리하다. 무슨 뭐 물론 자유무역 허브가 좋고 막 이렇게 저거 20년 전에 하던 얘기를 참 하다. 요새 젊은 애들 말로 구리구리하다는. 그리고 돈을 저기다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저기 누구예요? 저기 세종시에 앉아갖고 근데 청장은 그걸 좀 아는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걸. 그냥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최근에 봤더니 관광 매저를 간다. 근데 방식이 구리구리해요.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이거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저기 서울숲처럼 그냥 그걸 하든지 서울숲 한 개 성수동 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 너무 커. 습하게. 예? 너무 크다고. 뭐가? 새만금. 해명감이 그렇게 하기 너무 커요? 네, 너무 크죠. 그럼 그게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슨 이거를 녹색 성장 할 때 누가 이거 뭐 잠깐 파워포인트를 발표했던데 그냥 생태 습지 안 되면 뭐 수목원 몇 개 하고 성경 수업 뭐 이렇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좀 여기다가 뭐 돈을 뭐 해서 매일 막 왕창 누가 그 애들을 거기 갈까 근데 이런 게 당장 걱정이잖아요. 그런 애들을 젊은 애들이 좋아할까? 중국 사람들도 결국엔 트렌드는 그렇게 갈 거예요. 막 무슨 뭐 이렇게 뭐 무슨 호텔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은 오겠지만 그런 거. 그래서 결국에는 문화 콘텐츠와 연계된 어메니티를 못 만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 많이 가거든요. 중국 많이 가는 이유가 중국 애들은 무조건 뻥이에요. 그냥 모르고 가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을 거기다 왕창 해놓은 거예요. 야, 여기는 옛날에 이태리가 어쨌다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사진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면 그런 그 소프트웨어 뭐좀 없으면 뭐 돈만 집어넣고 허당이 예뻐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정부 뭐 농림부 어쩌고 이거 얘네들 데리고서 저기 송 박사님 그런 얘기 하시네. 네덜란드 경제 이게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 절대 중앙 권력이 너무 많고 절대 안 할 거다 이런 거. 그러면 그 위쪽에다 뭘 하나 만들고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좀 꼬셔가지고 뭐 미래도나 농식품은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나와버리니까 미래도나 이런 데를 꼬시고 산업부를 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민관 이렇게 된 어떤 이제 그때 그 리빙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 광역 단위에서 좀 뭐 여러 주체들이 모인 리빙된 저는 이제 그거를 지금 작년부터 좀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조금 이거하고 달라도 되죠. 우리 시장에 맞는 뭐 오픈랩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 어쨌든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도 모으고 될 만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돈도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보니까는 황희식 박사 해놓은 거 보니까는 진짜 뭐 사업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 그 지자체에서 그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거 전담맨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앙교육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 당장 없애라고 잘 없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그 지방에 뭔가 하여간 이렇게 좀 교섭 단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제가 산업부 공무원 지금 뭐죠? 근데 뭐 산업건강자원부? 네, 걔네들 보고 니네 이제 산업정책 없어질 거고 지역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내고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중앙의 권력을 많이 줄이고 니네가 좀 이 광역 단위로 내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그랬더니 상당히 그럴까 말까 그럴까 말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자기네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근데 앞으로 이렇게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역으로 아주 시골로 가라 그러면 아닌데 어느 정도 이게 덩치가 유지되면서 너네가 이렇게 가서 만들어 보는 거는 이게 앞으로는 그런 방향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산업부는
내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저는 손들면 저는 못한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는 중앙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막으면 사실은 제일 말하자면 정권 바뀌어가지고 바보 같은 짓이 막 그 부서 통폐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서 통폐합하는 순간에 저는 하나도 어젠더 세팅 안 된다고. 다 말하는 관심이 거기만 가 있어가지고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어젠더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뭐 국토지역위원회나 광역 오픈랩으로 이렇게 그렇게 좀 분산시켜 주면서 공무원들이 이제 결합되게 하는. 과거에 경험이 하나 있는데 동부가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합쳐서 하는 게 좋다. 이거를 그렇게 뭐 나라 밖에 일, 나라 안에 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조금 더 유동적인 방식으로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광역 단위에서는 뭐 리빙랩 이런 거 이제 발전시키고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해서 조금 거점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보다는 한 15분 더 말씀드려서 이상입니다. 예.